안녕하세요. RMI 경영연구소의 쉽게 풀어보는 보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에서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가 자동차 보험이었고 제2주제가 실손의료보험이었는데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게 된 연금보험 역시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이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좀 쉽게 풀어서 접근을 하고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5개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이 뭐길래 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제가 2010년경까지는 이 연금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분들하고 좀 가까이 접근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어도 틈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경부터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연금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연금을 모르면 간첩이 아니고 외계인 취급을 받는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연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노후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손해를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 연금에 대해서 찬찬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강과 3강에서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공적연금이죠. 공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4강과 5강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 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4가지 연금은 나름 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수시로 또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뀐 내용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좀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법이라는 게 있고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연금은 소득세법의 그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하나만 가지고 다루더라도 몇 개의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아울러서 약 1시간 정도 만에 다 이렇게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활용법이라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심플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1시간 정도에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연금 각 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이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칼망은 세계 공식적으로 공인받은 세계 최장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2.5세까지 사셨습니다. 물론 성경이나 인데 보시면 뭐 900세 넘게까지 산 뭐 사람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지만 그런 기록들은 뭐 어디까지나 신화 속의 이야기인 거고 실존 인물로서는 이 잔칼망 할머니가 가장 오래 사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121세 생일 때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이제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잔칼망 할머니는 상당히 그 집안 자체가 장수 집안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오래 살 거냐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안이 장수 집안이면 나도 이제 오랫동안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뭐 집안의 유전 자체가 그렇게 장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생각보다는 뭐 내의 기대치보다는 좀 뭐 덜 살 가능성도 뭐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잔칼망 할머니 집안을 보니까 오빠가 97세까지 사셨고요. 아버지가 94세, 어머니는 85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나 오빠보다는 훨씬 더 이제 오래 사셨죠.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85세.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 거의 이제 이 85세 전후에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펜싱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펜싱 잘 아시죠? 우리 뭐 올림픽 때 칼로 찌르는 거 상당히 이제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에 85세에 도전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만큼 이제 체력적으로 이 펜싱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0세까지 자전거를 탔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낙상 사고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낙상을 당하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순환기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이 칼망 할머니는 110세까지 자전거를 tas다라고 그러고요. 114세에 영화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빈센트 앤 미라고 해서 빈센트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 고흐 이제 화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흐와 나라는 이제 프랑스하고 캐나다의 합작 영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프랑스 영화 그러면 뭔가 좀 뭐 침침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이제 영화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캐나다하고 합작 영화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빈센트 앤 미를 보시면 상당히 유쾌한 예술 영화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영화에 114세에 출연을 했었고요. 이 114세 영화 출연은 세계 최고령으로 영화에 출연한 그런 사람으로서 기록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 114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이 영화 장면을 보면 보통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허리가 상당히 많이 굽는다라든지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칼망 할머니는 114세임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이렇게 뭐 젊은 분들처럼 꼿꼿한 정도는 아니지만 허리가 상당히 이렇게 뭐 조금 정도밖에 굽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랑스러운 기록이라고 하기는 뭐 어렵겠지만 21세부터 117세까지 무려 96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했다라는 진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 칼망 할머니가 이웃집 젊은 변호사하고 이상한 거래를 맺게 됩니다. 언제? 90세에. 이 칼망 할머니는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부유했다고 하더라도 90세가 되다 보니까 가진 돈이 이제 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 당시 47세였던 젊은 변호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계약 내용은 아래에 있는 박스 내용과 같습니다. 칼망이 사망을 하게 되면 변호사에게 본인의 집을 양도를 하고, 대신에 이 변호사는 이 칼망 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2,500프랑을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가 칼망 할머니보다도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이 변호사의 가족이 대신해서 이 칼망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2,500프랑을 지급하는 이런 계약이었습니다. 자, 이 계약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까? 47세인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 할머니가 90세였었어요. 그렇죠? 90세에 이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뭐 몇 년 2,500프랑 주면 이 부잣집이라고 그랬죠. 이 집이 뭐 그냥 흐름한 집은 아니었겠죠. 뭐 대저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가격이 나가는 이제 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흔쾌히 그래 뭐 길이야 5년 정도이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덜컥 이런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계약을 맺은 해가 1965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요 앞에서 이 할머니가 1997년 8월까지 사셨죠. 122세까지 사셨습니다. 즉, 이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2년 동안 이 가족이, 변호사의 가족이 이 할머니에게 매달 2,500프랑까지 이제 지급을 한 이제 그런 사실이었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연금하고 이제 뭐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적인 뭐 주택연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변호사는 이제 큰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22년 21세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20세기에 살았습니다. 세기의 이제 전환점을 우리가 이제 지나왔는데요. 21세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해서 정의를 하자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20세기를 정의를 한다면 뭐 저출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출산, 고령화보다는 이렇게 젊은 시대에 좀 일찍 사망하는 시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 이렇게 이제 20세기와 21세기는 기본적으로 시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노후를 대처하는 방법 역시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2021년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81명이었습니다. 그 전에가 0.86명인가 그랬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5세에서 49세 여성을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한 명도 안 낳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출생아 수가 26만 명 정도였었고요. 이 26만 명은 사망자 수보다도 적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4050, 5060 세대들이 어릴 때는 거의 100만 명 한 해 이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100만 명하고 26만 명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 반면에 평균 수명을 보면 2020년에 83.5세고요.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로 여자가 남자보다도 평균적으로 6세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의 길의 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 태어난 아기가 평균적으로 83.5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50 세대나 5060 세대들은 이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이제 자기 나이의 기대 여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의 기대 여명은 남자가 23.4년이고요. 여자가 28.2년입니다. 60세의 기대 여명이니까 60세의 현재 남자는 23.4년 평균적으로 더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평균 수명보다도 이제 더 높게 나오죠. 여자는 이제 28.2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기대 여명을 보고 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 여명을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세별 기대 여명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20세기에는 뭐 출산율이 꽤 높았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출산율이 이제 집계가 되기 시작한 데가 1970년부터인데 1970년에 합계 출산율이 4.53명이었습니다. 제가 1965년생인데 제가 5남매 중에 맞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5명은 기본이었죠, 사실. 그렇게 많이 이제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 당시에 노후 준비 방법이라고 한다면 가택연금, 가족연금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돈이 없어서 밖으로 못 나가고 그냥 집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미국이나 뭐 유럽의 서양 쪽의 사진을 보다 보면 고양이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집 문 앞에서 이렇게 멍하게 바깥을 바라다보는 이제 그런 사진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가택연금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족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자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가족연금 생활자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세기는 어떤 연금 시대일까라는 거죠. 제가 물음표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자조노력연금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출산율을 이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이제 1.0명을 밑돌죠. 1.0명을 밑돈다라는 이야기는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인구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저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합니다. 왜 두 사람이 만났는데 2명이 아니고 2.1명이냐? 결혼하기 전까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고라든지 뭐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이 아니고 2.1명이 되어야만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이렇게 1.0명 이하를 이렇게 좀 유지하고 있고 이 추세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연금에 의지하고 싶어도 즉 내 자녀가 이제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내 자녀들이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생활을 하기도 빠듯한 이제 그런 시대인데 이런 분들이 자신의 부모들을 부양을 한다. 양가하면 네 분의 이제 부모 부양해야 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5명, 6명 이런 자녀가 있을 때는 그 중에 1명 똘똘한 놈이 있으면 그분이 부모님들 다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가족연금이 가능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출산율을 감안을 했을 때에 이런 가족연금이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 그래서 자족노력연금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1970년부터 2020년까지 기대 여명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 본 겁니다. 자, 0세, 평균 수명이죠. 70년에 62.3세, 2020년에 83.5세,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의 기대 연명 역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모습만 보시면 0세의 기대 연명, 즉 평균 수명이 가장 빠르게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는 보여지는데 증가율을 보면요. 증가율을 보면 50세, 60세의 기대 연명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60 세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뭐 85세까지, 기대 연명이 85세라고 그러면 85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85세에 딱 맞춰서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추세를 감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막상 80세가 되어 보니 이제 남은 게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새 기대 연명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85세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상당히 부족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시대가 요즘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잔칼망 할머니가 대표적인 이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다양한 연금 제도들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뭐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 개인, 뭐 주택연금, 편의상 제가 5층 연금 탑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국민, 퇴직, 개인연금을 3층 노후보장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기초연금은 이제 뭐 0.5층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합쳐서 그냥 1층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5가지 연금이 있고 여기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플러스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주택연금뿐만 아니고 이게 뭐 개인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개인 금융자산, 대표적으로 뭐 나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 그 재산 공개하다 보면 뭐 예금 뭐 몇 억씩 막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예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예금들을 연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연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연금뿐만 아니고 그런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 금융자산도 연금자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플러스라고 해놨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상속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나의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이 주택을 내가 손에 꼭 쥐고 있어야만 자녀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무시하지 않죠. 그래서 이 주택연금은 제가 감히 생각을 하기에는 다른 부분에 어느 정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연금은 히든 카드로 이렇게 또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이죠, 작년. 작년 2021년도에 국민연금이 949조 원이고요. 퇴직연금이 296조 원, 개인연금이 369조 원이 있습니다. 합계해서 보니까 1613조 원이 적립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돈이 연금에, 3대 연금에 적립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없는데, 좀 헛달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국민연금 속에, 많은 분들은 이 국민연금 속에 나도 생각하지 못한 수준이 이미 쌓여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기초연금이야 내가 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수급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노내로 하더라도 어쨌든 이 5가지 여러 가지 연금의 종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조합을 시켜서 가장 효과가
있도록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이 지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내가 이게 이제 은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들어오지 않고 기존에 내가 축적해 놓았던, 저축해 놓았던 이런 이제 연금들에서 돈을 이제 생활비를 빼내서는 이제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노후 생활비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쭉 처음에는 이렇게 별로 줄지를 않아요. 쭉 현상을 유지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이렇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저점을 찍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요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죠. 나는 뭘 할 거야, 많은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또 좀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부부가 같이 크루즈 여행도 하고 세계 일주도 하고 등등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제 움직이는 것도 싫어요. 해외로 나가는 걸 이제 국내로 만족하거나, 국내도 한 300km 저 멀리 가던 것을 이제 100km 이내로 줄인다라거나 이렇게 해서 지출이 좀 줄기 시작을 합니다. 요 때가 대략 한 75세 전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75세 이후를 후기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수명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노화를 아직까지 원천적으로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줄다가 활동 범위는 많이 줄어드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쭉 지출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몸에서 각종 청구서들이 본격적으로 날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 신세를 많이 신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이런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연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지출이 많은 시기가 있고 지출이 이제 이렇게 적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요때는 어떤 연금을 어떤 식으로 수령할 것이 하는 게 좋은 건지, 또 나중에는 이렇게 다시 또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이제 찾아설 거냐, 이런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 연금에서 노후 생활비로 내가 찾아 쓰는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인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인출 시대에서는 이 연금탑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후 생활비의 지출 그래프를 잘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국민연금의 특징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입 기간이 기니까 내가 그동안 국민연금에 납입한 보험료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액이 많아지지 않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또 하나 숨겨져 있는 내용은 소득이 높으신 분들하고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있는데,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더 많은 연금액을 받도록 국민연금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다고 해서 내가 낸 돈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아간다, 평균적으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 내가 낸 돈보다는 많이 받아가는데, 많이 받아가는 비율이 소득이 낮은 분들은 높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칼망 할머니처럼 90세에 변호사하고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아마 칼망 할머니도 그 계약을 맺을 시점에 내가 122세까지 살 것이라고는 상상은 못했을 겁니다. 아마 100세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최대 이 정도는 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122세까지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칼망 할머니가 그 변호사하고 종신 이제 계약을 맺은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럼 내가 100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을 하고 100세까지만 연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그러면 22년 동안 이 칼망 할머니는 손가락을 빨고 살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돈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122세까지 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매년 올라간다. 이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연금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냥 연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여기 또 연금의 종류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첫째와 넷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해서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만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하나 특징은 이 가입 기간하고 소득 대체율이 거의 비례하는 방식입니다. 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2028년부터 40%까지 이제 줄어들죠. 1988년도 처음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이때 이 소득 대체율이 의미하는 말은 내가 은퇴 직전에 받은 소득의 얼마만큼을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득 대체율이 70%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은퇴하기 전에 100만 원을 매월 벌었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이 소득 대체율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998년도에 60%로 줄였고요. 2008년도에 50% 이렇게 줄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쭉 2년마다 0.5%포인트씩 줄여서 2028년부터 40%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가입 기간별로 쭉 소득 대체율 그 수준이 있겠죠. 그 가입 기간에 해당이 되는 소득 대체율을 내가 적용을 받아서 내 연금액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현재는 42% 소득 대체율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 첫 번째가 반환 일시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 일시금이 무엇이냐 그러면 1998년도에 국민연금 1차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셨던 분이 실직을 하게 되면 1년 이후에 그동안 내가 국민연금에 넣었던 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제도가 반환 일시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반환 일시금 제도라고 하는데, 이 반환 일시금을 다시 반환한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반환 시점까지 이제 반환 일시금을 받고 내가 다시 공단에 반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겠죠. 이 시간에 해당이 되는 소정의 이자까지 합쳐서 이제 공단에 이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나의 가입 기간이 그만큼 이제 늘어나는, 가입 기간 되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1998년도에 이제 IMF 외환위기가 왔었죠. 그때
현재 뭐 5060 세대는 잘 아실 텐데 우리 선배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퇴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반환 일시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7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환 일시금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국민연금 받는 액도 같이 이제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약 15만 8천 명 정도가 반환을 했더라고요. 숫자가 꽤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납은 추가 납입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납입을 한다. 여기 이제, 내가 이제 국민연금 가입을 했는데,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정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하여튼 납부 예외자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에 나중에 이제 상황이 좀 이제 호전이 되었을 때에 그때 납부 예외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되살아나는 이런 방법이 국민연금 추납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우리 강남 재테크에 상당히 이제 밝은 강남 우리 아주머니들께서 이런 추납제도를 활용을 해서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추납제도가 잘못 이제 활용이 되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최대 10년까지만 추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좀 제약을 가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방법은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서 만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60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 60세가 됐는데 계속 일을 좀 하고 있고 소득이 좀 있고 아니면 뭐 소득은 없지만 내가 그동안 쭉 뭐 많은 이제 노후 준비를 해와서 당장 이 국민연금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이런 이제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 근데 가입 기간이 현재 좀 내가 의도했던, 목표했던 것보다는 좀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 60세 이후 이제 가입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도 받을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100% 받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부담이 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거예요.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을 줄여서 줍니다. 즉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에서 그 해에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을 감액해 줍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이제 기초연금이 30만 원이 인당 이제 지급이 되었었는데 단독 가구의 경우에요. 작년에 만약에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기초연금이 약 96,670원이 감액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10만 원 정도 줄은 거죠. 그리고 55만 원을 받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에서 38,830원을 줄여서 기초연금을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면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감액이 될 거냐. 내가 가입 기간을 늘리게 되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은 올라갈 텐데 그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입 기간을 늘려서 늘어나는 국민연금액하고
그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서 줄어드는 기초연금액을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입기간을 늘려서 국민연금은 더 많이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줄어드는 기초연금액이 더 크다고 한다면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계산을 하셔서 가입기간을 늘리더라도 어느 정도 늘리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해야 이렇게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는지 좀 감을 이제 잡는 게 중요한데, 아주 어렵하게 대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정도 더 늘어나게 되면 한 10,000원 정도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뭐 쉽게 계산을 하셔서 한번 내가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기연금, 연기연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상연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65세부터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정상연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것보다도 내가 더 땡겨받는, 최대 5년까지 당겨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조기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늦춰서 받으면 정상적으로 받을 때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될 테고, 당겨서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받는 연금보다는 이제 줄여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조기연금의 경우에 1년당 6%씩 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5년을 당겨 받게 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실 분이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30%가 감액이 되죠. 그래서 월 65세에 매월 1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셨던 분이 5년 당겨서 조기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첫 달 받는 금액이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네, 그 다음에 이제 5년을 이제 연기해서 받게 되면 1년당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최대 5년을 늘리게 되면 36%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첫 달 받는 연금액이 136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2%로 가정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5년을 땡겨서, 물론 이게는 5년 땡길 수도 있고 3년 땡길 수도 있고 1년만 땡길 수도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5년 땡겨서 받으면 더 일찍부터 받으니까 이게 좋을까? 그런데 연금액이 30% 줄어들어요. 5년 늦춰서 받으면 36%나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조기 연금에 비하면 10년이나 늦게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게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점선이 이제 조기연금이고요. 빨간색이 정상연금이고 연두색이 연기연금입니다. 여기 이제 78세죠. 78세 조금 지나서부터는 조기연금보다 정상연금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82세가 조금 넘어가면 조기연금보다도 이제 10년 늦게 시작한 연기연금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86세가 조금 넘게 되면 이 연기연금이 정상연금보다도 많아져요. 결국 조기연금이 좋으냐, 정상연금이 좋으냐, 연기연금이 좋으냐, 이 좋다라는 기준은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게 좋은 거겠죠. 그것은 결국 내가 예상컨대 몇 살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확률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는 현재 나의 건강 상태, 가족 이력, 나의 생활 습관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수명 연장 트렌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아, 나는 아무리 못해도 90세까지는 뭐 살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연기연금이 유리하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 현재 뭐 생활 습관이나 나는 또 내 철학이 짧고 굵게 살자는 철학이어서 나는 뭐 7세 정도까지만 살고 말 거야. 내가 그때까지 생존하고 있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각오가 아주 단단하신 분들은 조기 연금이 이제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어느 정도 좀 심플해요. 문제는 이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입니다. 이게 이제 올 9월부터 강화가 되었어요.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현역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에 접어드는 시점, 전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건강보험료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이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직장 가입자는 내가 50% 내고 사용자가 50% 부담을 해주는 데 비해서 지역 가입자는 내가 다 100%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지역 가입자는 재산, 뭐 자동차 이런 것 등이 이제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이 되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피부양자로 올라가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 노후 생활을 하는데 이제 상당히 큰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올 9월부터 강화가 됩니다. 그게 이 자격 요건은 소득 요건하고 재산 요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소득 요건은 피부양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에서 뭐 많은 연금을 받게 되고 또 다른 뭐 배당 소득이라든지 좀 뭐 소득이 이자 소득이 좀 있어서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득 요건하고 재산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재산 요건에서는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에서 3억 6천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과세표준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토지는 공시가격의 70%, 아파트는 공시가격의 60%로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공시가격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트 등에서.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뭐, 내가 재산 요건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뭐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 쉽게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산 요건에서 과세표준 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연 합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면 이 자격 요건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연금이 좋을지 연기연금이 좋을지 특히 연기연금 더 많은 연금을 이제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실 때는 앞서 요것만 생각하시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기연금이 유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감안하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를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서 내가 더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보다는 건강보험료 지출액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계산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또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뭐 연기연금이 뭐 더 좋다 하더라, 더 많이 받는다 하더라, 이 말만 믿고 무조건 연기연금을 신청하기보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내가 이렇게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연기연금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연기연금 신청하실지 아니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더라도 5년을 풀로 이렇게 신청을 하실지 아니면 뭐 3년만 신청하실지 이런 부분을 이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좀 뭐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앞으로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좀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주택,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받아가는 게 주택연금이죠.
가입 연령은 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 60대 이상이 되었어야 했는데 오늘 5세가 지금 낮춰졌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고요. 그전에는 다주택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다주택자도 이 다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압류가 있거나 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은 가입이 어렵다라는 점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방식도 건저당권 설정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뭐 건저당권 설정 방식을 지금까지 뭐 주택연금으로 그렇게 많이 알아오셨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 주택을 뭐 대출로 이렇게 잡고 그 대출금을 받아서 내가 이제 생활하는 이제 연금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에 비해서 신탁 방식은 신탁 계약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신탁 방식인데, 이 신탁 방식이 건저당권 방식과는 비교 좀 뭐 장점이 있습니다. 이 건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택 소유주가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이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 상속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대표적으로 다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신탁 방식에서는 뭐 신탁 계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런 동의 필요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는 이제 임대차 소득을 올리는 데에도 신탁 방식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저당권 설정 방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많이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금 설정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저당권 설정 방식의 주택연금 가입은 어려운 반면에 신탁 방식에서는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를 놓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방 하나를 이렇게 누구에게 임대차 놓는다 쉽지 않는데,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출입문이 다른 그런 또 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임대를 놔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건저당권 설정보다는 신탁 방식이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신탁 방식이 조금 이제 이점이 있는데, 올해 말까지 보면 올해 말까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려면 뭐 저당 설정하는 세금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법무사 수수료가 이제 드는 이런 문제가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탁 방식에서는 올 연말까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에 비해서 건저당권 설정 같은 경우에 법무사 수수료는 우리 가입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 세금은 뭐 75% 정도까지만 면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건저당권 방식보다는 조금 이점이 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을 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때에 뭐 저당권 방식이든 신탁 방식이든 간에 연금을 내가 받는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방식은 크게 종신동안, 즉 칼망 할머니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방식이 종신지급 방식이고요. 그게 아니고 앞서 뭐 지출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은퇴 초기에 내가 좀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 싶다, 이런 이제 욕망을 가지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정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내가 정한 기간만큼만 연금액을 받겠다. 이게 이제 확정 기간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정 기간 방식이 종신 지급 방식보다는 연금액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신 지급 방식에서도 매월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이 있고요. 이는 물가가 반영되지 않고 계속 올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10년 뒤에도 100만 원 받는 거죠, 매달.
초기 증액형은 아까 지출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초기에 아무래도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나중에 연금을 좀 적게 받는, 이게 이제 초기 증액형이고요. 정기 증가형은 이제 물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매년 이렇게 연금이 쭉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설계하는 방식이 정기 증가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연금을 신청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거나 나의 은퇴 생활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이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다. 무조건 뭐 장수 리스크가 문제라고 하더라. 뭐 칼망 할머니 보니까 뭐 122세까지 살았던데, 나는 더 오래, 그것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도 있으니까 무조건 종신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게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집을 살 때 은행에 많은 대출을 받았어. 그런데도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가 3억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데 1억의 은행 대출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 주택연금에서 받은 대출금을 1억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내가 대출을 다 갚는 거고요. 남은 이제 금액에서 내가 연금을 받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대형은 뭐냐 그러면 뭐 주택 가격이 저가주택, 현재 뭐 1.5억 주택 가격이 1.5억, 뭐 수도권에서는 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주택이겠지만 현재로서 지방으로 갈수록 뭐 이런 1.5억짜리 주택이 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골 주택 같은 경우에 저가형 주택들이 꽤 있는데 1.5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 우대형이라고 해서 연금액을 좀 더 주는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서 8%에서 20%까지 연금을 더 얹어주는 이런 이제 연금이 우대형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도 잘 따져보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뭐 이 방식만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은 크게 이렇게 DB형, DC형, IRP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내용 같아요. DB형은 뭐 이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나중에 내가 받게 될 연금 급여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DB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확정급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산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기업의 사용자가 이 재원을 쭉 축적을 하게 되는데, 축적되어 있는 재원, 그게 적립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립금이 이제 쭉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운용이 되겠죠. 운용 실적이 이제 들쭉날쭉 할 텐데, 그에 따라서 매년 부담해야 될 사용자의 부담 금액이 이렇게 뭐 들쭉날쭉 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이 운용 수익하고 합쳐서 내가 받는 금액이 고정이 되는 방식이 DB형, 확정급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입니다. 내가 내는 돈, contribution, 부담하는 돈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확정기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자가 이렇게 내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일정하게. 내 급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하는 이제 사용자 부담금도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선형적으로. 근데 이제 뭐 금융시장에서 이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날 때도 있을 거고 뭐 크게 플러스가 날 때도 있겠죠. 그걸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형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퇴직할 시점에 딱 금액이 정해지게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일시금으로 받던 연금으로 받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DC형이고요. DC형의 이 적립금의 운용 책임은 가입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나는 뭐, 확정 금리형 상품으로만 운용하겠어. 아니야, 나는, 이 펀드,
그것도 주식형 펀드로만 운용을 하겠어 등등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 책임,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가입 근로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lan의 약자, 펜션의 약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재직 중에 민간에서는 많이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직을 할 때 전 직장에서 쌓여져 있던 퇴직연금을 담아놓는 쭉 그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릇에 내가 추가적으로 또 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용도로 사용하는 이제 퇴직연금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에 쌓여져 있는 돈에서 내가 쭉 일시금이든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가 IR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퇴직연금에서 제일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적절한 관리입니다. 적절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팽겨 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엉망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찾아갈 때는 이 절세라는 점, 두 가지 점만 잘 유념하시면 퇴직연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재직 중인 분들의 경우에 이 DB와 DC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DB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다 관리를 해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뭐 보험료도 다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요. 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용자가 제대로 부담금을 내서 제대로 적립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1년 단위로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납입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용자분들이 제대로 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퇴직연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DC형에서는 적극적인 리밸런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리밸런싱은 자산 배분을 바꾸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을 앞둔 사람이면 이제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뭔가 이제는 퇴직연금에 쌓여져 있는 돈의 규모를 좀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정기예금이든 뭐 저 보험이든 이렇게 금리 확정형 자산이 있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퇴직까지 아직 시간이 꽤 남은 이제 분들은 수익률을 좀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펀드와 같은 투자 자산 비중을 일정 수준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익률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최소한 3개월, 분기당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다. 그러면 펀드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가입한 사업자가 뭐 이렇게 서비스도 뭐 별로 안 좋고 수익률도 안 좋다. 그럼 사업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익률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그런데 이 체크가 뭐 어렵지 않는 부분인데 잘 안 하세요. 잘 안 합니다. 예, 뭐 현업이 바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내 노후를 상당 부분을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아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자, 퇴직을 하게 되면 결국은 IRP를 통해서 이것을 돈을 받게 됩니다. 현재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모든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서 받아가도록 해놨어요. 물론 예외적인 규정이 뭐 사례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서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IRP를 통해서 이제 받아갈 때는 세금을 잘 생각을 해서 이 받아가는 금액하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안 내야 될 세금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그 지출 그래프에서 나는 은퇴 초기에 꿈이 많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 좀 많은 돈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IRP에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무리하게 많이 설정을 해가지고 연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 과세 대상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이하가 되면 뭐 이 종합소득세를 안 내도 돼요. 근데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초과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예요. 1,600만 원을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까지는 15%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6% 또는 15% 세금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내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IRP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돈들이 함께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여기서 설명을 드릴 때에 퇴직급여, 즉 사용자가 부담한 흔히 말하는 퇴직금이 있죠. 퇴직금이 계속 쌓인 부분이 있고 내가 추가적으로 또 나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추가적으로 나입하는 부분은 이미 근로소득세를 나입하고 한 돈에서 내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죠. 그렇죠? 이미 내가 세금을 부담을 한 돈에서 내가 냈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나는 뭐 세액공제를 받고 싶지 않아. 또는 여러 가지 뭐 착오로 인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부담하기 때문에 이 돈에서 먼저 인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 주택 양도소득세하고 퇴직금이 대표적인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데 이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까지만 세금을 내면 끝입니다. 나머지 이제 세액공제받은 원금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을 안 내는 거하고 세금이 적은 그런 재원부터 먼저 인출을 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나중에 인출하는 순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순서에 대해서는 이 IRP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잘 안내를 하시겠지만 혹여나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것은 알아두시는 게 유용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개인연금이 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제적격이라고 하는 이유는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비적격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내가 받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뭐 전 금융권에서 다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반면에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판매를 한다. 라는 이야기이고, 이 연금보험에는 일반 연금보험이 있고 배령연금보험이 있는데 배령연금보험은 운용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서 이제 인출을 할 때는 뭐 연금보험은 어차피 세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을 할 때는 고려할 요소는 없고요. 언제 또 어느 정도 기간만 내가 연금을 받을지 종신으로 할지 아니면 확정 기간으로 할지만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문제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복잡한 시기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수령 기간을 4년 매달 매년 1,000만 원씩
4천만 원이 재원이 있으면 매년 4천만 원씩 받게 되면 이제 4년을 받게 되겠죠. 이럴 때 이런 시기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이 511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10년으로 이렇게 좀 기간 늘리게 되면 220만 원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시면 1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기간을 설정을 하실 때에 무조건 뭐 짧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내용이 연금 보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고 주로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에 다루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그래서 이와 연금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대담회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